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심장병의 든든한 동반자 서울동물심장병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만성 심장질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국내 심장병이 있는 반려동물 때문에 애를 태우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심장병이 있는 동물에서 신장질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신장질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스스로 검색도 해보고 자료도 찾아보는데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헷갈리셨죠? 평소에도 보호자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심장약을 먹어서 심장이 망가진 것은 아닌지, 심장약이나 이뇨제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심장병은 어떤 검사가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우리 아이 수액을 맞아야 하는지, 음수량은 얼만큼 줘야 하는지, 어떤 사료를 먹어야 하는지 등 궁금한 점이 너무도 많으십니다. 물론 가정관리 외 것들은 동물병원에 믿고 맡기면 됩니다. 하지만 보호자분들도 심장병이 대략 어떤 검사가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할지 감은 잡고 있어야 덜 당황하고 치료 비용, 시간, 노력 등에 대한 대비가 조금이나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보호자님들이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집에서 할 수 있는 기초 심장관리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 관리 방법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보호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적인 심장의 역할 및 만성 심장질환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심장병 환자에서 왜 심장질환이 많이 발생하는지, 만성 심장질환에서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만성 심장질환의 진행 양상과 진행 단계별로 병원에서 진행될 검사나 치료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먼저 용어에 대해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픈 동물에 대한 용어 정리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아픈 동물을 부를 때 사람에서 쓰는 페이션트란 단어를 동물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국내에서는 환자로 할지 환축으로 할지 아직은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편의상 아픈 고양이와 개를 환축 혹은 환자로 혼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신장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에서 신장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신장은 왼쪽 그림과 같이 강낭콩 모양으로 척추에 가까운 복부의 뒤쪽에 왼쪽, 오른쪽 각 한 개씩 총 2개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신장은 동물의 몸에서 청소부와 균형 조절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신장은 청소부처럼 몸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쓰레기가 나오는 것처럼 동물의 몸에서도 호흡, 땀, 대변, 소변을 통해 몸에서 만들어진 노폐물들을 배설하게 되는데요. 신장은 소변을 통해 우리 몸에 있는 쓰레기들이 쌓이지 않고 밖으로 배출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로 신장은 몸의 균형을 맞추는 균형 조절자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심장질환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신장은 몸의 수분, 전해질, 산염기, 혈압, 적혈수 등 많은 중요한 것들을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만성 심장질환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유발하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성 심장질환은 앞서 설명드린 신장의 기능들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몸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을 내보내지 못하고 수분, 전해질, 산염기, 호르몬 균형 및 혈압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몸에서 만들어진 노폐물들을 내보내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우리 집에서 쓰레기를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게 되면 냄새가 나고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아프겠죠? 동물의 몸도 동일합니다.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해 몸에 쌓이는 현상을 고질소 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질소 혈증이 심해져서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요독증이라고 합니다. 요독증이 생기게 되면 동물의 입에서 구취가 심해지고 구역감으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고 오심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 뇌에도 영향을 미쳐
발작과 같은 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신장의 다른 기능 중 하나인 수분, 전해질 균형 및 혈압 유지에 실패하게 되면 탈수, 전해질 불균형, 산염기 이상, 고혈압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만성 신장 질환은 왜 발생할까요? 관련된 이유는 너무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전적 요인, 노화, 감염, 요로폐색이나 자가 면역 질환, 약물, 고혈압, 종양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만성 신장 질환은 특히 심장병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심장병 환자에서 신장질환이 많이 발생할까요? 심장과 신장은 별개의 장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둘은 마치 친밀한 가족처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서로 상호 보완하기도 하고 한쪽이 아프게 되면 다른 한쪽도 같이 아프게 됩니다. 심장 질환으로 인해 신장 질환이 생기는 것을 카디오리날 신드롬, 즉 심장 신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심장병에 의해서 2차적으로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또 심장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심장과 신장 사이에 밀접한 병리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심장-신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혹시 보호자님들 중에 우리 아이가 먹고 있는 심장약 때문에 신장이 손상되는 건 아닌지, 특히 이뇨제 때문은 아닌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뇨제를 사용하면 몸에서 물이 나가다 보니 탈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신장 수치가 오를 수 있습니다. 탈수가 되면 전체적인 혈액 내 성분들이 진해지면서 대부분의 혈액 관련 수치가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장 기능이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탈수로 혈액 성분이 진해지고 신장 수치가 증가하면서 신장이 망가졌다는 착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것 때문에 이뇨제가 신장을 망가뜨린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뇨제가 신장 독성을 나타내려면 치료 용량의 수십 배가 투여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뇨제에 의한 장기적인 탈수는 신장 기능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이뇨제가 단순히 신장을 망가뜨리는 신장 독성 약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장 독성 약물과 이뇨제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먹으면 신장에 독성이 있는 약물이 있고 이 약물들은 사용 전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장병이 심해지고 신부전이 발생하면 이뇨제는 꼭 필요합니다. 신부전이 왔을 때 이뇨제는 선택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매우 고맙고 중요한 필수 약물입니다. 이뇨제는 심장병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필수적이고 고마운 약물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신장 상태 평가를 위해서 병원에서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요? 신장에 대한 평가는 크게 혈액 검사, 뇨 검사, 초음파 검사, 혈압, 호르몬 등 추가 정밀 검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들 검사는 신장 기능 평가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담당 수의사와 상담 후 검사를 반드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질환은 다른 그 어떤 질환보다 정밀 진단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다른 질환은 문진, 신체 검사, 청진, 시진 등으로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장 질환은 많은 검사가 불가피합니다. 첫 번째로 혈액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CBC라고 불리는 전혈구 수와 신장 수치, 전해질, 알부민 수치 등의 생화학 검사가 있습니다. CBC는 빈혈이나 감염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로 만성 신장 질환에서 많이 관찰되는 빈혈을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신장 수치에는 대표적으로 BUN, 크레아티닌, 인 세 가지가 있으며 이 수치들은 신장이 배출하는 능력의 감소에 따라 오르기 때문에 신장 지표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신장 지표들은 환자의 시기, 근육량에 영향을 받으며 조기에 빨리 신장 기능 저하를 검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SDMA라는 수치를 추가적으로 같이 평가합니다. 이외에도 전해질, 혈액가스, 호르몬 등 검사가 필요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담당 수의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뇨검사입니다. 뇨검사에서는 혈액검사에서 알 수 없는 소변의 농축 정도, 감염, 이상세포, 소변에서의 단백질 등의 유무, 호르몬 이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질병 관련 매우 많은 정보를 뇨검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초음파 검사 등 영상 진단입니다. 만성 신장 질환의 진단은 위의 검사들과 더불어 영상적인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상 검사를 통해 신장의 모양, 혈액의 흐름뿐만 아니라 결석과 같은 다른 질환의 존재도 알 수 있기에 신장질환 환자에서 꼭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서는 초음파상 신장의 크기가 작고 경계가 불규칙하게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CT 등 추가 검사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만성 신장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전신 고혈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에 주기적인 혈압 측정을 통해 고혈압 발생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조직검사, 정밀 호르몬 검사 등 여러 가지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만성 신장질환의 단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검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준과 방법으로 신장질환의 단계 분류가 가능한데요. 개와 고양이에서 만성 신장질환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대표적으로 아이리스 분류가 사용됩니다. 아이리스 단계 분류는 신장 수치인 혈중 크레아티닌과 SDMA 수치를 기반으로 만성 신장 질환을 분류하며 추가적으로 혈압과 단백뇨의 존재를 고려하여 질병을 더 세분화합니다. 예전에는 BUN 수치가 각 단계를 결정하는 수치 중 하나였지만 식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BUN 검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리스 단계는 스테이지 1, 2, 3, 4, 총 4단계로 구분됩니다. 각 단계는 신장질환의 관리와 치료 계획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아이리스 신장 단계는 신장 이상의 큰 틀을 간단히 나눈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장 단계에 대해서는 저 수치만 보고 보호자님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담당 수의사 선생님과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치료관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장질환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심해짐에 따라서 관리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집니다. 이 치료관리 사항은 담당 수의사님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꼼꼼히 관리를 해주실 겁니다. 다만 보호자들께서는 이러이러한 관리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성 신장질환 1단계에서부터 4단계 환자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는 항목입니다. 첫 번째로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서는 가능한 신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의 중단이 필요합니다. 담당 수의사님과 이 항목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의 신장 외에 기저질환에 따라서 약물 사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복용 약물의 신장 기능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담당 수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기저질환에 따라서 신장을 위해 약물이 불가피하다면 환자의 신장 기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로 신장질환에 의한 기능 저하 이외에 신장 수치를 높일 수 있는 다른 원인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 여부의 감별이 필요합니다. 신장 수치는 감염, 탈수, 요로폐색 등 여러 가지 교정 가능한 질환으로 인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신장의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장 기능 저하는 치료가 어렵지만 몇몇 질환은 조기 발견 시 완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빨리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음수 관리입니다.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진 동물에서는 적절한 수분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이 많은 하천은 더 많은 것들을 쉽게 싣고 흘러갈 수 있는 것처럼 충분한 수분 공급은 신장을 통해 노폐물을 잘 배출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신장질환 환자들은 뇨를 농축하는 능력이 떨어져 쉽게 탈수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공급은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수분 공급이라고 하면 고양이에서는 몸무게당
하루에 40에서 60ml, 개는 몸무게당 하루에 60에서 80ml를 급여해 주시면 됩니다. 음수량의 측정은 간편하게 페트병이나 종이컵 등을 이용해 물그릇에 일정량의 물을 급여해 주신 후 남은 물을 재측정함으로써 정확한 음수 측정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음수량 측정이 되는 음수대도 있다고 하니 이것도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음수량을 측정하는 것 외에도 개에서는 요 색깔, 고양이에서는 배뇨 횟수, 그리고 흔히 감자라고 말하는 배뇨덩이의 크기 등을 통해서 음수량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우리 아이 음수량을 측정해 봤을 때 모자라다는 생각이 드시면 음수량을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음수대 개수를 늘리거나 매일 신선한 물을 제공하거나 분수대 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음수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를 습식 사료로 전환하는 것도 음수량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건사료에는 수분 함량이 10에서 12%인 반면 캔사료에는 70에서 8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식이의 형태만 바꾸어 주어도 수분 공급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캔사료는 부피당 열량이 건사료보다 낮기 때문에 평소 건사료 급여량보다 더 많이 주셔야 하고 아이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식사량이 증가하게 되면 위장관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캔사료 급여 시 환자의 체중과 소화 능력에 따른 조절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음수량을 늘리는 데에는 쉽고 간단한 꿀팁과 같은 왕도가 없습니다. 오늘 언급드린 음수량 늘리는 방법 외에도 보호자님이 아이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충분한 수분이 공급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전신성 고혈압 진단 및 추적 관리입니다. 고혈압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이게 몸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고혈압은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를 말하며 이게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이유는 높은 혈압이 심장, 뇌, 신장, 눈과 같은 중요한 기관에 부담을 주어 장기적으로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이렇게 중요한 혈압 조절에 큰 역할을 하는데요. 만성 신장 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혈압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과 물질의 균형을 유지하는 신장의 능력이 저하됩니다. 개에서는 60에서 90%의 전신 고혈압이, 고양이에서는 20에서 65%의 전신 고혈압의 원인이 신장 질환일 정도로 혈압에서 신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서의 고혈압 진단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혈압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혈압 측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혈압의 확진을 위해서는 전지, 후지, 꼬리 등 여러 부위에서 측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혈압 이상이 확인되어도 다른 날에 2, 3회 정도 더 측정해야 합니다. 만약 올바른 혈압 측정에도 지속해서 고혈압이 확인된다면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즘 판매되는 가정용 동물 혈압계는 사람에서는 정확도가 높지만 동물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동물의 혈압 측정은 반드시 병원에서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동물의 고혈압은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반복 측정을 통한 확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혈압은 확진이 되면 갑상선 등 호르몬 검사, 안과 검진, 단백뇨 검사 등 추가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저염식이입니다. 사람에서 저염식이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중요한 관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성 신장질환 환자는 신장의 손상으로 인해 나트륨 등의 미네랄들의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몸 안의 물과 나트륨을 축적시켜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에서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제한하는 등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서 저염이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에서는 아직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서 저염이식의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동물에서도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몸속의 나트륨 균형이 깨지고 이로 인해 수분 축적 및 고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요 장기들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기 때문에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서 적정량의 염분 제한은 권장됩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의미로 식이 적정 염분 농도를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의사의 처방 아래 처방식을 통해 식단 조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단백뇨 진단 및 추적 관리입니다. 단백뇨란 소변으로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나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건강한 동물에서는 아주 적은 양의 단백질만 소변으로 배출되며 이는 검사로 잘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장이 손상되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신장에서 단백질을 걸러내는 능력이 감소하여 이로 인해 정상보다 많은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게 됩니다. 단백뇨의 정도가 심해 혈액 내 단백질 수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게 되면 흉수, 복수, 혈전 등 심각한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서 단백뇨 검사 및 관리는 중요합니다. 단백뇨는 요검사를 통해 진단 가능합니다. 단백뇨 또한 혈압처럼 뇨에서 단백질이 한 번 검출되었다고 단백뇨 진단 및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 2주에 걸쳐 2회에서 3회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는 실제 신장 기능 저하로 단백뇨 외에도 감염, 출혈, 염증 등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단백뇨가 검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 기능 저하에 따른 단백뇨가 지속적으로 확인된다면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수의사 선생님과 상의가 필요하며 약물 치료 시에도 단백뇨 수치와 더불어 혈압, 신장 수치, 칼륨 수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7번째, 체중 관리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체중 관리의 중요성을 특히 더 강조하는데요. 이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들에서 체중 감소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체중 감소는 단순히 환자의 몸무게가 감소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몸의 단백질을 분해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근육량이 감소하고 단백질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신장 수치가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서 체중 감소는 질병이 악화됨에 따라 생기는 식욕부진, 식이전환과 함께 더욱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서는 매일매일 체중 측정을 통해 환자의 몸무게가 빠지지 않도록 해주고 환자에게 필요한 칼로리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충분한 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환자 개개인마다 대사량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불가합니다. 이는 대개 몸무게에 맞춰 하루 칼로리 필요량을 계산한 뒤 보호자님이 환자의 몸무게, 바디 컨디션 스코어, 식욕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식이급여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칼로리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체중 변화를 바탕으로 식이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이리스 스테이지 2단계에서 4단계 환자에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입니다. 8번째, 인수치 관리입니다. 아이리스 2단계부터는 신장 기능 저하에 따라 인수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 내 인수치 증가는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주며 인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칼슘 수치의 불균형을 유발합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혈중 인 농도는 동물에서 구토,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서 인수치 관리는 신장기능 보호 및 질병 관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수치의 관리에는 크게 저인 식이요법과 인흡착제 복용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인 식이입니다. 인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관리의 첫 단계입니다. 인의 함량이 적은 식이를 급여해 주는 것이 혈중 인 수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신장 처방식 사료는 인 함량이 적게 포함된 식이로 인 수치가 높은 환자에서 수치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처방식의 급여가 어렵다면 고기, 생선, 계란 등 인이 많은 음식에 제한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인흡착제입니다. 인흡착제는 밥에 들어있는 인이 소화관에서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여 혈중 인 수치를 낮추게 됩니다. 인흡착제 급여 시 환자의 상태에 맞는 인흡착제 종류 및 용량 결정이 필요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사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급여 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인흡착제가 밥에 있는 인성분을 흡착하여 인의 추가적인 섭취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밥과 함께 급여해 주셔야 효과적입니다. 인수치는 주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목표한 수치에 안정적으로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수치에 따라서 약물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은 인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인자로 인 수치를 조절하면서 칼슘 수치에 대한 잦은 검사와 관리도 필요합니다. 9번째, 오심과 구토 관리입니다. 신장질환 환자에서 오심, 구토, 위염과 같은 위장장애는 일반적인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서 오심과 구토는 식욕을 떨어뜨려 영양 불균형을 만들고 과도한 구토는 탈수를 유발하여 신장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서 오심과 구토의 관리는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오심, 구토, 식욕 저하 등의 소화기 관련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서 관련 정밀 검사를 받고 약물 관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위염, 오심 관리, 식욕 촉진제 등 소화기 질환 관리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0번째, 식욕 저하 관리입니다. 만성 신장질환 환자들은 앞서 설명드린 신장 이상에 따른 요독증, 전신합병증, 오심, 구토, 갑작스러운 신장 맞춤 식이전환으로 인해 식욕 부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명확히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식욕 저하와 편식인데요. 이 둘의 개념은 다르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욕 저하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평소 먹는 사료나 주식을 먹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고기나 좋아하는 간식도 잘 먹으려고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식욕 저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료는 잘 먹지 않는데 좋아하는 음식, 간식 등은 잘 먹고 체중도 유지가 된다면 그것은 식욕 저하가 아닌 편식입니다. 편식은 식욕 저하가 아닌 심리적인 부분으로 사실 치료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환자가 위와 같은 조치에도 밥을 잘 먹지 않고 체중이 지속해서 감소한다면 강제급여, 비강 혹은 시술을 통한 식도관, 위 등을 통한 급여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환자마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 수의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와 고양이 만성 신장질환에 관련된 연구에서는 식이관리로 생존기간이 길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됨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식이요법을 한 동물에서 적어도 2배 이상의 생존율이 증가했다고 보도될 만큼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서 식이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식이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성 신장질환에서 식이는 앞서 설명드린 나트륨, 인 외에도 단백질의 제한이 중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짐에 따라 단백질의 대사산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혈액 내 단백질 대사산물의 증가는 요독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질환 환자에서 단백질의 제한은 필수적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바로 단백질 제한 부분입니다. 단백질 제한이라는 것은 필요량만 급여해달라는 의미이지 과도하게 제한해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픈 강아지, 고양이들도 단백질은 꼭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로 특히 고양이에서는 단백질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단백질 공급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일반 사료들은 동물에서 필요한 단백질 양보다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량이 아닌 딱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양만 급여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나트륨, 인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양을 잘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환자가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챙겨야 할 것이 많은 만성 신장질환 식이관리. 너무 복잡하시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신장 처방식 사료입니다. 신장 처방식 사료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저염, 저인, 저단백과 더불어 오메가3 지방산 등 신장질환 환자에 도움이 되는 성분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호자님들 중에 우리 아이 아프니까 힘내라고 집에서 만든 음식을 급여하고 계신 분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보호자님들의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라도 더 해주고 싶고 더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신 거죠. 물론 집에서 보호자님이 만든 음식들은 재료의 질은 좋겠지만
신장질환 환자들에서 꼭 제한되어야 하는 영양소, 더 보충해 주어야 할 영양소들의 고려가 되기 어렵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는 음식을 장기적으로 먹게 되는 경우 신장질환 환자들에서 몸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처방식 사료, 특히 사료의 성분이 상세히 표기되어 있는 믿을 만한 회사의 제품을 권장드립니다. 아이리스 3단계부터는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서 산증, 빈혈 등 심각한 대사성 질환이 2차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법에 대해 다음 슬라이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2번째, 산증 관리입니다. 산증이란 동물의 몸 안에서 산이 너무 많아져 몸의 정상적인 산, 염기 균형이 깨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몸은 산과 염기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 균형이 무너지면 몸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대사성 산증은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무기력 등의 임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몸의 단백질의 분해가 증가되어 신장 수치 상승 및 요독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서 산증의 관리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환자의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의 심각한 산증은 주로 진행된 심한 만성 신부전에서 관찰됩니다. 산증의 교정은 진행된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서 심한 산증이 있을 때만 교정이 지시되며 산증이 생겼다는 것은 신장질환이 많이 진행되었다는 의미와 동시에 예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산증의 관리 또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정밀검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진료 후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증 검사에는 비용이 적지 않게 들지만 이 단계에서는 자주 검사하고 관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빈혈 관리입니다. 몸 안에 적혈구가 부족한 상태로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서 신장 기능 저하에 따라 자주 관찰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신장에서 피를 만드는 신호의 생성이 부족해지고 식욕부진으로 인한 영양 부족, 요독증으로 인한 적혈구 수명 감소 등으로 인해 빈혈이 발생합니다. 빈혈이 발생하게 되면 온몸에 산소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해 동물이 쉽게 피곤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며 심각한 경우 호흡곤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신장 기능 이상이 심해지면 빈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들더라도 자주 검사하고 이상 발견 시 추가 정밀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기 단계인 만성 신장질환 4단계에서 필요한 관리법입니다. 다음은 식도, 위, 비공을 통한 급식, 급수입니다. 만성 신장질환의 말기에 이른 동물 환자에서 식사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환자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적절한 수분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식도, 위, 비공을 통한 튜브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튜브는 만성 신장질환 말기 동물 환자에서 필요한 영양분과 약물을 주입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으나 삽입과 관리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각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이 시술에 대해서 한국 보호자분들이 외국분들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시술은 아니고 부작용도 많지 않고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먹지 않는다면 시술을 통한 음수급여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혈액투석요법이나 이식수술도 만성 신장기능 저하 환자의 치료 옵션으로 고려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혈액투석은 급성 신부전 환자와 같이 신장 기능이 일시적으로 나빠졌지만 나중에 회복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권장되며 일반적인 만성 신장질환 환자는 엄밀한 지시 대상은 아닙니다. 국내에 많은 동물병원들이 투석 장비가 잘 갖춰져 있고 경험도 많습니다. 투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이식은 사람에서는 신장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된 경우 고려되는 치료법입니다. 국내에서 이와 관련된 시도는 이미 20여 년 전에 이루어졌고 성공을 하였습니다. 다만 문제는 기술적인 것보다는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공효견이나 고양이를 어디서 어떻게 구할 것인가는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만성 신장질환에 대한 보호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 가지 진단, 치료법 중에서 핵심 사항만 요약하여 추려낸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마다 수의사마다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병이 있는 환자들에서 심장질환의 발생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뇨제를, 심장약을 먹어서 심장질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심장병의 합병증, 노화, 기저질환,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심장질환이 발생하는 것임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질환의 관리를 위해서는 보호자와 수의사와의 굳건한 신뢰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신뢰가 굳건해야 정밀한 검사, 모니터링, 약물 치료, 식이관리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심장병과 신장질환이 있는 동물 환자들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보호자분들의 마음도 더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반려동물 심장병의 든든한 동반자 서울동물심장병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